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의 세계 전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국의 세계 전략은 특히 초기 전략은 먼러주의하고 마한의 이제 이른바 해양국가 노선이 미국의 외교 정책의 기본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임스 멀로 미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그 유럽이 아메리카에 계속 간섭을 하니까 우리가 유럽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도 남북 아메리카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제 상호 불간섭 원칙을 미 의회에서 발표합니다. 이걸 이제 먼러주의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내외 정책의 기조에 깔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거를 먼러주의를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이제 고립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삼성 교수가 이제 아주 두꺼운 책을 써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다. 고립주의를 표방한 거는 결국은 유럽 세력들이 미국 문제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했지만 자신들은 끊임없이 팽창 정책을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북미의 그것도 이제 동부 지역의 중심에 있었던 미국이 점차 서부 지역으로 확장하고 더 나아가서 중남미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와이도 하와이 왕국을 이제 점령하고 나중에 필리핀까지 들어가는 그게 이제 1850년대에 이제 페리 제독이 일본을 개항시키거나 이런 작업들도 결국은 미국이 절대로 고립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으로는 안 나가지만 중남미나 아시아 쪽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확장 정책을 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러주의 두 가지 얼굴이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은 이제 마한의 해양력 또는 해양국가 노선입니다. 우리가 보통 대륙국가, 해양국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은 출발에서부터 사실은 미국 자체가 커다란 대륙이긴 하지만 미국의 대외 전략의 기조는 해양국가입니다. 해양국가에 관한 이제 책을 쓴 게 이제 그 알프레드 마한이라는 사람인데 이거는 이제 한니발과 로마의 전쟁에서 결국은 한니발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가지고 공격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이제 진이 다 빠져가지고 패배했다. 그 나폴레옹과 영국 간의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영국한테 진 이유가 뭐냐? 결국 로마와 영국이 승리한 원인은 제해권 장악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해권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이 책을 이제 썼는데 이 책을 쓰는 바람에 영국에서 귀족 그 자기를 받습니다. 영국 여왕으로부터. 그 정도로 이제 영국을 제대로 평가했다고 얘기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한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이제 미국의 전략입니다. 미국은 해군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1980년대 들어와서 중국에 대해 영향을 미쳐가지고 류화청 제독의 이른바 도련 전략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냉전 그리고 이제 미국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세계 패권 국가는 영국이었기 때문에 영국의 이제 그 영향력이 미 대륙에 오지 못하게 하는 데 주로 관심이 있다가 결국은 이제 제1차 세계대전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제 독일의 점령을 당하고 영국은 엄청난 이제 공격을 받습니다. 독일의 공격을 받아서 상당한 파괴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뒷돌을 대준 나라, 무기를 대주고 자금을 대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서서히 2차 세계대전기에 미국이 이제 단순한 이제 멀로주의를 벗어나서 그랜드 스트라테지라고 해서 대전략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50년 트루먼 대통령이 국회 답변에서 공식적으로 대전략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지만 이미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미국은 세계 패권 국가의 이제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구상을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냉전 시기 미국 세계 전략의 3대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3세계 전략입니다. 사실은 이제 해상을 거점을 확보하고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바인이라는 사람이 기지국가라는 이제 책을 썼는데 여기 번역된 책을 소개했는데 여기 보면은 현재까지 2023년인가 그런데 70여 개국에 800개 정도의 해외 미군 기지가 있고 한국에만 83개의 미군 기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러니까 이 통계 잡힌 이 기준이 있죠. 그 다음에 사유주의 전략은
사회주의, 결국은 이제 땅 따먹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따먹기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 세력이 팽창이 되면 미국의 자본주의 시장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회주의권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서 이른바 봉쇄 전략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봉쇄 전략은 여기 보면은 이제 대사관의 외교관이었던 조지 캐논이 이제 긴 전문, 롱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약 8,000자에 해당되는 장문의 이제 전문을 올립니다. 보통 뭐 전문 그러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저도 이제 오사카 청영사 있을 때 이제 전문 같은 거 이제 뭐 작성하고 보고 또 딴 걸 보면 뭐 길지 않거든요. 뭐 길어봤자 뭐 이제 조금 더 첨부돼가지고 10페이지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8,000자의 장문을 써서 소련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봉쇄 전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조지 캐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미국이 대소 봉쇄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 서방과의 전략에서는 이제 동맹국이 결국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그 미국의 세계 패권이 서방국의 이익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동맹국의 부담을 분담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서방 전략이라고 한다면 지역 통합 전략에 따라서 집단 방위 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구축하는데 유럽 지역에서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조약기 중앙조약기 센토, 그 다음에 동남아 조약기구 시토, 그 다음에 엔저스, 미국,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엔저스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가 빠졌죠? 동북아 조약이 없습니다. 동북아. 그거는 이제 바로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이게 제가 이 구성 때문에 굉장히 애먹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논란입니다. 냉전 이후에 미국의 세계 전략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건데 크게 나누면 현실주의 역의 균형 전략과 자유주의 패권 전략 이 두 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 미어쉐이머 교수, 시카고 대학의 미어쉐이머 교수하고 하버드 대학의 스테판 월트 교수가 이른바 현실주의 정책에 입각해가지고 냉전 이후에 미국의 전략을 자유주의 패권 전략이라고 얘기하면서 쓸데없이 클린턴, 부시, 오바마 할 거 없이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나 공화당 할 거 없이 자유주의 패권 전략이 결국 미국의 몰락을 자초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토의 동진이 이러지 않습니까? 나토의 동진하고 또 미국이 부시 행정부 때 아프가니스탄 전이라는 이라크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맹비난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당시에 이제 클린턴 행정부 때 중국의 세계 무역기구 가입을 허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패착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의 패권적인 힘으로 비자유주의 국가를 자유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망상이다. 그리고 개방적 무역 질서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도 망상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지금 핵심적으로 미국의 사회적 이익이 걸린 곳에만 개입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유럽이라든지 페르시아만, 동북아시아 요 정도에서만 미국이 개입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뼈로 돌아. 왜 쓸데없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 개입해가지고 미국 국력을 소모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중국의 의도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비시장 국가인 중국을 세계 무역 기구에 가입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패권이 위험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이제 현재 번역돼서 나온 미국에게 거대한 환상, 미국에게 대전략이라고 하는 2018년에 나온 책입니다. 번역은 이제 뭐 2020년, 21년 이렇게 나온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미 국가안보보좌관인 설리번이 이런 반론을 펴니다. 반론을 펴는데 이 논문이 여기 나오죠. Foreign Affairs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부시나 오바마의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시하고 오바마는 근본적으로 같은 게 아니다. 근데 왜 같다고 얘기하냐. 또 하나는 외교안보정책과에서 최대 고민은 중국의 부상이었다. 그런데 이거를 대안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비판한 건 잘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논문이 이제 또 이런 현실주의 역의 균형 전략을 비판하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자유주의 패권 전략을 계속 견제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일부도 이제 예를 들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이나 이런 부분은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일 때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책임이 있는 거죠. 상원 외교위원장일 때 했군요. 오바마 때는 이제 부통령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자신들의 정책 실패라고 얘기하지 않고 결국 이제 이런 현실주의 역외균형 전략에 대해서 중국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설리번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시 독트린과 오바마 독트린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부시 독트린은 9.11 테러가 나면서 발표했던 건데, 테러와의 전쟁, 그 다음에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란, 이라크,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현실주의 전략가들이 비판하는 부분이에요. 왜 쓸데없이 이라크를 공격해가지고 미국의 국력을 소모했느냐. 또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가지고 거의 뭐 20년 가까이 미국이 발목을 잡혀가지고 결국은 수치스럽게 불명예스럽게 이제 퇴진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2014년도 웨스트포인트 연설을 통해서 밝힌 오바마 독트린입니다. 오바마 독트린은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독트린을 그대로 이제 답습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맹과 우방을 통해서 공조를 통해서 국제 분쟁을 해결한다. 다시 말하면 중동의 이런 전쟁에서 미국이 직접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동맹 국가를 내세워가지고 분쟁을 해결한다. 두 번째는 온건파 반군을 지원하고 대테러 방식을 전환한다. 예를 들면 이란을 치려면 이란을 직접 치는 것이 아니라 이란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라크를 후원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 세력들을 지원해서 타겟을 공격한다는 얘기고, 미국의 안보 이익이 직접 침해될 때만 무력을 사용한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지만 미국이 직접 개입하지 않죠. 그러면서 뒤에서 이제 그것도 자기네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또 여러 이제 유럽 국가를 동원해 가지고 무기 지원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지원을 하도록 압박을 넣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미국이 이런 그 국제 분쟁에 가급적이면 이제 연루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력 소모를 최소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지역 통합 전략으로 가면, 자, 미국의 기본 전략은, 전후 전략은 지역 통합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런 만들지 못했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아시아에서 그런 움직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아시아에서도 집단 방위 체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나토라든지 시토, 센토와 같은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1949년 3월 20일, 그러니까 나토 결성이 3월 18일이니까 그 다음 날 필리핀의 키리노 대통령이 이른바 태평양 동맹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태평양 동맹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장제스 중국 대만 총통이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을 배제했다는 이유로 해서 미국이 반대합니다. 우리 이때만 해도 1949년, 50년 이때만 해도 이제 뭐였냐면은 결국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1952년도 체결은 51년도 됐고 발효가 52년도 됐기 때문에 아직은 일본이 독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국 점령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배제한 태평양 동맹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시아에서 이런 그 지역 동맹이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이 취했던 전략은 이제 바로 차축과 바퀴살 전략, 허브 앤 스포크 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 이 그림 보시면은 일본과 미국은 미일 안보 조약, 미국과 대만이 미국 대만 안보 조약, 54년 체결돼서 71년에 이제 없어지고, 그다음에 미국과 필리핀 간의 상호방위 조약, 호주 간에는 이제 엔저스 조약. 원래 이제 그 뉴질랜드도 있었습니다만은 뉴질랜드는 나중에 이제 파기를 해서 떨어져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동맹국끼리 한국과 일본, 한국과 대만, 일본과 대만, 일본과 필리핀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대만 하는 거죠. 그러나 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양자 조약을 맺으면서 넓은 의미의 반소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는 반중은 아니고 반소가 주축이었죠. 그래서 차축과 바퀴살 전략, 안보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제 여러 가지 국가마다의 그 국력 차이도 컸고,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어떤 성격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거를 이제 하나로 묶기는 이제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대만이 쫓겨왔지만 장개석은 중국 대륙을 통치하던 이런 지도자였고, 한국은 또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전쟁에 또 휘달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제 1951년 필리핀을 필두로 해서 일본, 미국, 대만과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허브 앤 스포크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그 CSIS, 미국 싱크탱크 CSIS의 한국 석자인 빅터 차관 얘기가 그런 얘기죠. 이런 지역 통합 전략이 왜 안 됐는가를 설명하면서 한국과 일본 간의 적대 관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적대 관계에 있으면서도 그러나 또 안보 이익은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소련의 위협에 대해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고 공동의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만약에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 간축하려고 하면 한국과 일본이 나서가지고 반대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련의 위협, 북한의 위협, 이런 공동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제휴를 하면서도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빅터 차가 쓴 책이 적대적 제휴라는, 제가 알기로는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번역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